이번 시간에는 파트 2 설비 진단 및 관리에서 챕터 1 설비 진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 설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노후화가 되겠죠. 그것을 열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열화에 의해서 그 나타나는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진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진단 방법에는 진동을 이용한 것과 올 분석 그리고 응력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진동의 분류와 용어에 따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진동의 분류는 뭐 고유 진동이라든지 강제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고유 진동, 강제 진동, 그리고 진폭이라든지 뭐 감쇄 진동, 뭐 규칙 진동이라든지 이게 진동에 관련된 그 용어가 나옵니다. 그 용어에 따른 그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비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윤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윤활을 기름을 어떻게 급유를 하는지 그 급유 방법 그리고 열을 방지하는 방지 책에 대해서 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동의 분류가 있는데요. 뭐 고유 진동이라든지 강제 진동, 진동에 관련된 용어가 중요하고요. 물리량, 소음의 물리적 성질, 주파수별 진동 이상 현상, 이 주파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진동이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상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현상, 뭐 밸런스라든지 그 미스 얼라이먼트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파수 어떤 주파수가 그 성분이 좀 탁월한가에 따라서 그런 종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어떤 고장인지 이런 것을 미리 알게 되고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윤활제의 성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가 있겠죠. 종류별로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급유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비 진단의 개요입니다. 이 설비 진단 기술인데요. 이 설비 진단하는 기술에는 자, 우선 일상적으로 하는 간이 진단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매일 하진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정밀 진단이 있겠죠. 간이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현장 작업원이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밀 진단 그룹이 이제 정밀 진단을 하겠습니다. 보통 그 기업마다 그 공무팀이 있는데 이 공무팀이 정밀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작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무팀이 아니더라도 그 현장에서 뭐 제조 생산직 그 작업원들이 제 일선에서 일하는 그 현장 작업원들이 바로바로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인지 아닌지 만 이제 이상이 있는지만 이게 판단하는 것을 간이 진단이라고 하고요. 정밀 진단을 하는 것은 이 고장 난 부분, 고장 난 부분 그리고 설비의 성능 등을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정밀 진단이 되겠고요. 이 설비 진단 기술로는요, 응용 기술로 뭐 스트레스 정량화 기술, 그리고 고장 검출 해석 기술, 그리고 강도 성능의 정량화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설비 진단 기술 도입 시 나타나는 효과로는요, 진단 기기를 우선 사용하게 되면 정량화할 수 있으니까 쉽게 이상 측정이 가능하고요. 경영 관리 통해서 그 설비 수명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요 설비 부위를 상시 감시함에 따라서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뭐 이거는 그 정밀 진단보다는 간이 진단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일상 점검이니까요. 신뢰성이 향상되고 이 설비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는 거죠. 정량적 점검이 가능하고 부품 파악이 쉽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 절약을 할 수 있고요. 사고 오염 방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비 진단 기법이 있는데요. 이 설비 진단 기법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진동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 진동법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동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그 회전기계에 생기는 이상현상, 검출이나 평가, 그리고 송풍기, 그 펌프, 팬 등의 밸런싱 이상 유무, 유압 밸브의 이상 유무, 설비의 온도, 뭐 압력 이상 등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밸런싱 이상 유무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이제 편심됐거나 이런 경우, 중심이 안 맞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나중에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뭐 언밸런스라든지 뭐 미스얼라이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진단 기법으로 진동법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 변이 센서, 가속도 센서를 보통 이용하고요. 주파수의 차이 이런 걸로 이제 진동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파수 차이. 두 번째로는 자, 오일 분석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일 분석법이 있는데요. 자, 오일 분석법으로는 윤활유 중에 포함된 마모 금속의 양, 형태, 성분으로 진단하는 기법인데요. 이 오일 분석법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오일 분석법은요,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페로그래피법입니다. 페로그래피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기계에서 채취한 오일 샘플링에서 마모 입자를 자석으로 검출해서 크기 형상 및 재질 등을 분석하여 이상 원인을 규명하는 설비 진단 기법인데요. 이 페로그래피법은 자력을 이용하고 소프법은 가열을 이용합니다. 이 페로그래피법에서는 정량 페로그래피와 분석 페로그래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소프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장치 종류에 따라서 분석 장치 종류에 따라서 원자 흡광법, 발광 분광법. 발광 분광법에는 회전 전극법으로 나뉘고요. ICP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ICP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주파 유도 플라즈마를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오일 분석법에 속하는 것이 우선 페로그래피법과 소프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 페로그래피법에 이제 정량 페로그래피, 분석 페로그래피도 있지만 이제 소프법에서 특히 ICP법이라든지 회전 전극법 이런 것들도 좀 지엽적으로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참고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페로그래피법을 보시면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페로그래피법의 원리인데 이 페로그래피법은요. 채취한 오일 샘플링을 그 용제로 희석하고요. 약간 경상시켜서 고정한 슬라이드에 흘리게 됩니다. 채취한 오일을 흘리게 됩니다. 슬라이드 아래에 설치된 강력한 자석에 의해서 마모분 입자는 자력선의 방향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크기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 제작된 프로그램을 페로스코프라고 하는 그 색 현미경으로 마모 입자의 크기 형상 또는 간편 열 처리한 재질 등을 관찰해서 이상 부위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한 그 오일을 슬라이드에 흘리게 되면 이게 자력에 의해서 상류에서부터 그 하류까지 크기 순서에 따라서 쭉 배열이 되는 거죠. 크기 순서로. 페로그래피법은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소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취한 시료율을 연소해서 소프법 같은 경우에는 시료율을 연소를 시킵니다. 연소. 그때 생긴 이제 금속 성분 특유의 이제 발광 또는 흡광 현상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특정 파장과
특정 파장 그 강도에서 5일 중 그 마모 성분과 농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장치로 이렇게 원자 흡광법, 회전 전극법, IC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그래피법은 자력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소법은 가열을 이용한다는 거, 시료를 연소시켜서 이제 특정 파장과 강도에서 5일 중 마모 성분 농도를 이용해서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페로그래피법과 소법은 올 분석법에 속했습니다. 자, 응력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균열 발생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응력 분포의 측정, 피로 시험, 만능 재료 시험 등에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응력법을 실시하는 순서로는요, 각 부재의 실제 응력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 설비 내부의 실제 응력을 분포 해석해서 설비의 필요에 의한 수명을 해석합니다. 이 수명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균열을 발생하는 그런 수명이 있는데요. 균열 발생 수명이라고 하는데 균열 발생 개수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균열 진전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균열이 얼마만큼 진전했는지 그 상태를 파악을 해서 파괴 설비의 그 수명을 예측하는데 쓰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비 진단의 개요에서는 이제 설비 진단 기법, 진동법, 오일 분석법, 응력법 이 세 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진동법에는 속하는 게 무엇인지, 특히 오일 분석법의 종류가 굉장히 잘 기출이 많이 됐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페로그래피법은 자력을 이용하고 소법은 가열을 이용하고요. 자, 페로그래피법은 정량 페로그래피, 분석 페로그래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소법은 원자 흡광법, 발광 분광법으로 나뉘는데 발광 분광법의 회전 전극법, ICP법, 고주파 유도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ICP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소법을 나눠봤고요. 자, 응력법도 응력 분포의 측정에 쓰이는 그런 설비 진단 기법이었습니다.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진동 이론입니다. 자,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시간 간격을 두고 기준 위치에 대해서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것, 보통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기적인 떨림 있죠. 주기적인 떨림을 진동이라고 하는데 그 진동을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유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강제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을 주었다가 없앤 것입니다. 없앤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외부의 힘이 기계에 작용하지 않고요. 강제진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힘이 계속 연속적으로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진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자의 진동이 있죠. 진자의 진동. 외부의 힘을 줬다가 그 외부의 힘을 제거를 해도 스스로 떨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강제진동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 있죠. 디젤 엔진. 디젤 엔진 같은 경우 외부의 힘이 연속적으로 가해짐으로써 생기는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에서는 이제 그 주기가 나오겠죠. 주기. 1초 동안 완전 운동을 마친 거 주기라고 하고요. 얼마만큼 일어났냐, 횟수를 나타내는 것을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헤르츠 단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가 되는데 이 식은 그 뒷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 잡기 문제 풀기 전에 다른 자유진동과 강제진동 외에 다른 진동 종류도 우선 공부하고 개념 문제 다시 위쪽 올라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감쇄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동이 발생한 동안 다른 저항 에너지로
손실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요. 감쇄 진동은 자, 그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자, 뜻합니다. 선형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동하는 개의 기본 요소가 선형의 특성을 가진 진동이고요. 예를 들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F는 KX 이렇게 뭐 그 탄성의 법칙이 있죠. 탄성의 법칙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제 선형의 특성을 가진 진동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비선형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비선형적인 진동을 뜻하는데 이 기본 요소가 그럼 무엇이 있느냐? 그 선형 진동의 기본 요소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 스프링, 질량, 그리고 감쇄기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비선형적인 진동을 비선형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동기에 발생한 진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진동이고요. 진동값이 일정해서 그리고 불규칙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을 예측할 수 없는 진동을 얘기를 합니다. 진동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형과 자, 비선형을 이제 좀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1차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함수.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비교를 할 때 비례, 반비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례, 정비례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1차 함수로 길이가 이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선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선형 진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선형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포물선이나 이렇게 좀 불규칙적인 그런 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선형의 특징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차적인 직선의 형태를 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 계수 해석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자, 표현 가능한 모델 가지수가 좀 적겠죠. 비선형에 비해서. 그래서 유연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패턴은요.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정확한 모델링이 자,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딥러닝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유연성이 높습니다. 가지수가 굉장히 표현 가능한 가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관계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과 비선형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은 공진입니다.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일치할 때가 중요합니다. 일치할 때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공진이라고 하고요. 공진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구조물의 강성을 작게 하고 질량을 크게 하거나 이거 중요합니다. 우발력을 제거하고 기계 고유의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같을 때 일치할 때 공진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다르게 해주면 되겠죠. 다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출이 잘 되는 내용이니까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을 울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 자, 공진, 공명. 공진은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일치할 때 생기는 그 진동 현상이고요. 자, 공명은 소리겠죠, 소리. 진동수가 같을 때 생기는 그 소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그 개념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력이 가해진 후에 개가 스스로 진동하고 반복하며 외부 힘이 이 개에 작용하지 않는 진동, 자유진동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강제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계속 그 연속적으로 그 가해짐으로써 생기는 진동을 강제진동이라고 했었죠. 자유진동과 강제진동 반대 개념이 되겠고요. 감쇄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 발생하는 동안 다른 저항을 인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뜻하고요. 선형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하는 게 기본 요소 스프링 질량, 선요소, 질량과 감쇄기가 있었죠. 이 세 개가
선형의 특성을 가진 진동을 선형 진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개념잡기 문제입니다. 자, 두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자, 우선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하면 나와야 되는 게 공이죠. 공. 그리고 진동 쪽은 공진, 소리 쪽은 공명이었습니다. 한쪽을 울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 공명이 되겠네요. 공명.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맥도음과 자, 보강 간섭은 그 이후에 나오니까요. 나왔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